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오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첫 뉴스는요, 김정은과 관련된 안보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어제 13일날 전격적으로 다시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도 단행했어요. 그래서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지금까지 3명이었는데 이거를 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침수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내 이 피해,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체제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일 것이다. 저는 그래서 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시대보다도 훨씬 더 김정은이가 어려운 고비에 서 있다. 그야말로 체제 몰락의 위기가 3대 세습 체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가 북한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정치국 회의를 수시로 긴급하게 소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13일 날 김정은이가 직접 정치국 회의를 또다시 주재했다고 밝혔고요. 거기에서 이제 무슨 내용을 발표했냐면, 이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이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말라, 그리고 국경을 더 철저하게 봉쇄하라, 그리고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북한의 이 홍수로 인해서 약 농경지 피해는 3만 9천여 정도, 390제곱킬로미터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은 약 1만 6천 세대, 그리고 공공 건물이 630여 동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해 이 복구 작업은 당창건 75주년이 10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창건 10월 10일까지 완전히 복구 작업을 마쳐라,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7월 26일 날 이 개성 지역으로 월북한 탈북민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면서 개성에 봉쇄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 개성 봉쇄령을 3주 만에 해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홍수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 최악의 홍수가 아니냐, 피해가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굉장한 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했는데, 2017년도 이후보다도 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승진 인사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 승진 인사의 발령은 바로 리병철 당 상무, 리병철 이 부위원장이 당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병철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무기 개발의 제1등 공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리병철이가 최근에 이제 승승장구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군수담당 당 부위원장과 정치위원회 진입한 이후로 지난 4월 달에는 국무위원이 됐고, 지난 5월 달에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까지 꿰찼고,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올라와가지고 그야말로 권력 핵심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현재 김정은이가 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 있어서 핵을 우위로 하는, 즉 핵무력 측강 활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 핵 억제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이러한 선언적인 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단순한 상징적이고 이 외교적인 수사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 무력 증강 정책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강행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리병철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 대대적인 그 인물이 바로 김덕훈인데요. 이 김덕훈이를 내각 총리로 임명하고 김재룡이는 뒤로 뺐어요. 이것도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 김덕훈이하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재룡이하고는 자리를 맞바꾼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발표를 보면 김덕훈 동지를 내각 총리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이 김재룡을 뒤로 뺀 이 해임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국무위원회는, 즉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회는 내각의 경제 조직 사업 능력을 분석 평가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조직 개편을 앞세워서 이 김덕훈이를 발탁하고 김재룡이를 뒤로 뺐어요. 그래서 김재룡이는 이제 당 부위원장 겸 당 부장으로만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김덕훈과 김재룡이가 맞바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김덕훈 총리는 굉장히 젊습니다. 북한 체제 내부에서 보면 59세로 알려져 있고 경제를 아는 당 관료다. 그래서 대한전기공장 지배인에서 자강도 인민위원장, 그 다음에 내각 부총리를 역임한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김재룡에 이어서 김덕훈이가 북한 군수산업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자강도에서 성과를 낸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강도 출신이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는 성공의 관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몇 명들, 박태덕이가 다시 해임된 지 6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명순, 전광호, 김용수 이런 사람도 당 중앙위 부장으로 임명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김용수는 노동당 내 살림을 맡은 당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이었으나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임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한광상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사 개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그동안에 최용해, 그 다음에 박봉주 총리, 김정은 딱 이 세 명이었는데, 여기에 김덕훈, 그 다음에 이병길, 이렇게 이병철 이렇게 2명이 추가돼서 5명 체제로 재구성됐다. 이 얘기는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지금 취약점이 날로 커지고 체제 안정 기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포용할 수 있는 인물들, 그야말로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을 늘려서 체제의 안정 기반을 확대하는데, 그리고 안정 기반이 데미지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당의 국가 운영의 중심체적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뉴스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의 홍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홍수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 구룡강 지역에서도 홍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구룡강을 가로지르는 댐도 침수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댐도 침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시설, 구룡강 일대의 영변 핵시설 있잖아요. 그 영변 핵시설의 전력망이 손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냉각수를 공급하는 이 펌프 시설도 잠겨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38로스가 최근에 입수한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내놓았는데요. 하나의 위성사진은 6일자가 있고 하나는 8일에서 11일까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6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고 38로스가 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구룡강 수위가 지난달 22일 사진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심각한 홍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북한 당부에서는 이러한 구룡강 홍수에 대비해서 영변 핵시설 주변을 흐르는 구룡강 제방을 계속 보수해왔지만 이번 홍수로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를 공급을 위해서 건설한 이 그 다음에 냉각수 공급 펌프 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물에 잠긴 그런 사진도 38로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룡강이 범람해서 핵시설 가동을 위한 영변의 전력망, 그 다음에 냉각수 공급 파이프라인,
이 펌프 시설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럴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시설로서는 오메가또 원자로, 그 다음에 실험용 경수로 이런 것을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38로스의 분석 보고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영변 원자로의 냉각 계통이 실제로 피해를 봤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는 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이 방사능 유출되면 결국 이게 우리 한국에까지, 이 남한까지 그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게 하나고,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 심각하게 만약 손상됐다고 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 조건으로 해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려고 했던 김정은이의 대미 핵 협상 전략에도 상당히 변화가 예견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협상용 핵 카드로서는 가치가 크게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 현격히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일날, 6일날 사진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나와 있는데, 또 8일부터 11일 사이에 촬영한 영변 핵시설 위성 사진을 보면, 이 구룡강 일대의 이 강물이 빠지면서 우라늄 동축 공장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이 홍수 피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선의 경우에는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예측이고, 최악의 예측은 바로 영변 핵시설의 전력망이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냉각수 공급 파이프 시설에 이 장애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우려되는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적으로 이 38로스 분석에 의하면 오메가2 원자로는 한동안 가동이 되지 않았었고, 실험용 경수로도 아직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 이렇게 홍수가 엄청 피해가 심각한데 코로나를 위해서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강력히 어제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쪽 이 뉴스를 보면, 즉 유엔 대변인이 11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이런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유엔 차원에서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 당국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체면상 자기 체제 위신이 깎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리더십에 손상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호적으로 외부 지원 받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은밀하게 이 막부에서는 외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유엔 대변인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는 뉴욕에 유엔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대북 지원 문제를 지금 심의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북한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내놓지 않고 있지만은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그런 통일부 대변인도 12일 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해 지원과 별도로 유엔에서는 경기도가 요청한 약 4억 3천만 원 수준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을 제재 면제 승인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요청한 코로나 방호 지원 물품도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정은이가 대외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일체 지원받지 말라고 하면서 필요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지원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해 피해와 관련된 지원도 은밀하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밥 우드워하면, 밥 우드워드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이 언론인이잖아요. 옛날에 이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 그분입니다. 그래서 내달 새로운 신간을 지금 펴내요. 경로라고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에 새로운 그 친서를 저서를 내놓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비화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비화 중에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받은 25통의
친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개가 친서 내용만 공개하는 건지 실물로 공개하는 건지, 그리고 이 친서 25통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주고받은 모든 친서를 얘기하는 건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친서 내용을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이 한반도 이 평화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 미북 관계 개선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속내가 어느 정도나 많이 나올지 상당히 관심을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미북 간의 정상회담, 제가 보기에는요,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 볼튼이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시종일관 옥토버 서프라이즈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어제 정치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부 물자 일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도 확진자로 최근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물론 뭐 확진자는 아니지만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3대 세습 권력까지 이어받았는데 과연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 달에 미북 간 정상회담에 임하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빅터 차, 미국의 CSIS 한국 소속사죠.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다가 트럼프와의 이 코피 전략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취소된 분인데, 이 빅터 차, 이 한국 속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그 주의를 분산시키기를 바라고 있고, 또 북한도 분명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뭔가 도발을 늘려나가면서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양보를 받을 큰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일단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것으로 전옥현의 안보정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